하나, 둘, 셋, 화이팅! 편집국장 이승환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좀 사회가 또 다 도시가 되고 많은 인구가 도시에 몰리면서 흙의 가치나 소중함이 좀 우리 국민들한테 잊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우리 토론회나 여담회를 통해서 좀 우리 온 국민 흙을 좀 새롭게 알게 되고 그 가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토론회 해주시고요. 저희들 또 이거 내용들 알차게 보도 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민신문의 산업부장으로 있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흙의 날 기념 특별 좌담회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분위기 좀 딱딱하신 것 같아가지고 자기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서 분위기 좀 풀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간단한 질문을 좀 제가 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토양미래학회 회장 맡고 있는 이승헌이라고 합니다. 현재 직장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원장 임무를 맡으면서 농업 분야 R&D 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양미래학회하고 인연을 맺은 건 한 30년 되었고요. 흙의 날이 제정되고 이 행사를 진행해 오는 과정 중에 10년 동안 계속 참여해 와서 오늘 이 자담회도 참 저한테는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국대학교에 있는 황재현입니다. 소속 학과는 예전에는 농업경제학과였는데요. 이제 지금 이름이 좀 바뀌어서 저희 동국대학은 사회과학대학에 소속되어 있고요. 학과 명칭은 식품산업관리학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뿐만 아니라 저희 학생들에게 식품산업 전반에 대해서요, 경영 경제와 관련된 그런 이론과 실습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이제 처음 유기농 학회 회원으로 가입해서요, 학회 활동한 지는 한 20년, 19년 정도만 됐고요. 작년에 2024년도에 한국 유기농 학회 회장을 1년간 역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큰 발전은 이루지 못했지만 무사히 일을 마쳤다는 데 대해서 그래도 조금 안도를 하고 있고, 저보다 더 훌륭한 자연과학을 하신 교수님께 이제 바톤을 넘겨서요, 올해 더 비약적인 유기농 학회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우리 친환경 농업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작년에도 저희 하반기 학술대 그리고 동기 학술대 두 번 다 과장님 사무관님들이 오셔서 발제도 해주시고 질의응답도 해주시고, 특히 지난 동기학술대회 때는 전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정책적 변화, 저희들은 굉장히 큰 선물을 풀어줬다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많은 아주 친환경 농업과에서 저희 친환경 유기농업 하시는 생산자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작년 12월 학회 때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장은 끝났습니다만 계속 유기농 학회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학회 활동을 하면서 오늘 그래서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그런 어떤 친환경 유기농업의 소중함, 그리고 그 농업을 하기 위한 흙, 토양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저도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좌담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전국 도시농업 시민협의회 대표를 작년부터 맡고 있는데요. 전국의 도시농업 활동을 하는 민간 단체들의 연합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만들어진 조직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요 협의회 회장 대표 되기 전에는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도시농업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거기 만들어질 때부터 2007년부터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운동은 사실은 농업 이야기를 대부분 농민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도시민들도 농업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게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태적인 유사를 도시 안에서 실천하는 활동들을 도와주고 또 그런 운동들을 만들어내는 단체들이 이제 있고, 저는 이제 인천에서 하고 있고, 전국에 있는 그런 단체들이 한 50여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과 같이 교류하고 소통하고, 또 도시농업 정책과 관련돼서도 대응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제 아마도 이제 농업과 흙을 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시 안에서
네, 그런 약간 실천적인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땅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친환경 유기농업은 더더욱 토양에 대한 토양 흙 이제 제가 이제 막 쓰면서 토양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흙보다는. 그런데 사실은 토양 제가 이제 이 질문 좀 받고 저도 좀 정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긴 했는데 이제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 순환농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냥 농산물만 생산하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귀농 올해 26년 차인데 이제 말로만 이제 친환경 흙도 살리고 지하수도 살리고 뭐 자연환경도 살리고 그 속에서 건강한 농산물도 생산한다. 이제 이렇게 해왔던 부분들을 이게 순환농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흙이 그 중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새롭게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새롭게 좀 알게 되고 또 질문에 답하면서도 좀 정리가 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흙의 가치를 국민이 알아야 사실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보다는 국민이 어떤 흙에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생산된 혹은 나온 농산물 혹은 뭐 생산물들이 내 밥상에 오르는구나라고 하는 가치를 인정할 때 알게 될 때 사실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흙을 어떻게 지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좀 농협중앙회 쪽에서는 아픈 부분도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많이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행사로서는 이제 치루었지만 예. 기반이나 아니면 기초적인 부분들이 좀 소홀했던 부분들을 이제 그럼 다시 좀 만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이제 농업 측에서 농협중앙의 역할이 워낙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다시 출발하는,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게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농식품부 친환경 농업과장 임명조입니다. 예, 이제 농식품부에 입사한 지는 2002년부터 수습 때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한 3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또 보니까 또 학교 다닐 때 저도 이제 농과대학에서 이제 농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했는데 또 관련분야 교수님 오시니까 반갑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업무 새로 맡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한 해 그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 담당하시는 우리 회사의 우리 동료들도 고생했겠지만 그런 성과가 이루어지기 그 전에 그 바탕에는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농업인들의 그 소망과 의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또 그 과정에서 연구하시는 또 전문가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실이 났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제가 만나본 분들은 되게 성과로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그 열매가 잘 맺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들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 업무를 맡았으니까 기존에 이제 만들었던 제도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정책, 예산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것들이 친환경 농업 하시는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침 제가 보니까는 이제 내년부터 제 2차 그 친환경 농업 5개년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이제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그 했던 그 노력들을 바탕 위에서 또 한 번 친환경 농업이 이렇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을 하고요.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이렇게 현장에 많은 전문가분들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시는 거 저도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담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정책을 그 총괄하시는 과장님이야말로 정말 제일 핵심적인 그 책임을 좀 갖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 잘 그 수렴하셔가지고 좋은 정책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흙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지 올해로 꼭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10년을 평가하고 결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동안에 어떤 성과나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질문지 받고 쭉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2년 전에도 그렇게 이제 답변은 드렸던 것 같은데 3월 11일인데 이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이렇게 이제 과정이 공포된 게 15년 3월 27일이 돼버렸어요. 그 법은 만들었는데 11일이 지나는 바람에 2015년도에 행사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정한 해가 3월 10일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 이듬해에 이래가 시작됐군요. 2016년도에 이제 그래도 1년 준비를 할 수 있었죠. 1년 준비를 해서 이제 대한민국 흙의 날 제1회 기념식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전철 내림에 가까운 저기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1회 행사를 하고 2층에 세미나 룸에서 했는데 그때 1회 심포지움 주제가 역사로 본 흙살리기 성과와 시사점 이래서 아주 원로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조선왕조실록을 다 뒤져서 우리가 흙을 어떻게 가꿨는지에 대한 기록을 아주 원로 교수님이 발표를 하셔서 발표 끝난 다음에 모든 토양학자들이 기립을 해서 박수 쳤던 예, 그 1회 행사가 기억이 나고 그리고 2회, 3회, 4회 이제 쭉 하다가 아까 좀 전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차담회 할 때도 말씀 주셨지만 그 코로나 시국에도 영상을 하든 뭐 줌을 이용하든 등등 해서 한 번 빼고 예, 계속 이 행사를 가져와서 작년까지 이제 9회 행사를 해뒀고 매년 학회에서는 이 흙의 날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흙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데 오전 행사 이후에 오후에 학술 행사를 어떤 주제를 다루어야 국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대에 맞는 주제들을 많이 다뤄봤는데 대충 보면 뭐 흙의 공익적 기능이나 그다음에 건강한 흙을 가꾸자든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최남기 과장도 계시지만 그 사이에 우리나라 농업에는 이제 공익직불제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 공익직불제의 가장 근간이 토양 검정을 통해서 12처방을 준수하는 걸 기본으로 잡고 있는 그런 형태의 공익직불제의 가장 준수사항의 첫 번째가 토양을 잘 가꾸는 거고 그 12처방서를 발행을 받아서 시비를 할 때 적정 수준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거의 이제 정착화 시켜놨다라는 게 그래도 흙의 날 제정해왔던 10년간의 과정 중에 제일 큰 성과가 아닐까. 제가 사실은 좀 부족한 사람이라 10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작년 이렇게 행사를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전에 박 회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흙의 소중함과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매년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제정해서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흙의 소중함을 조금 알리는 홍보의 기회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로 주관 기관은 농협중앙회, 농협 조직을 통해서 행사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3월 11일이 왜 됐나 이렇게 제가 찾아봤더니 뭐 거의 공통된 의견인데 삼은 천지인, 삼원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기원인 것 같습니다. 천지인이라고 한다면은. 흙이 토양이라는 게 우리 인류 모든 생명체 근원이라는 아마 그런 뜻으로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11일은 흙토자에서 10과 1을 떼서 이렇게 아마 제정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3월은 한 해의 농사가 시작되는 아주 의미 있는 또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0년 전에 이제 유래가 돼서 그래도 10여 년 지나오면서 많은 그 홍보, 관심, 그리고 TV 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도 토양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만 잘 생각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사실 토양이라는 거는 그렇죠. 예, 전혀 의식하지 않은 그냥 무상의 이런 자원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 같고요. 특히 이 행사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의식 변화가 그래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기업농, 상업농, 전업적으로 하시는 농업인들에 있어서 토양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와 더불어
이런 행사를 통해서 도시민들, 도시 소비자들 중에 일부가 그런 소중한 흙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농업인들의 그런 결과를 좀 보상하고 같이 참여해야 되겠다는 도시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조금 시간적으로 좀 지체되고 좀 마음은 좀 조급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확산되는 아주 중요한 기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짧게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그 유엔 같은 데서는 이제 2013년부터 10월 5일을 흑의 날로 지정 좀 했고 10월 5일, 11월 5일이요. 12월 5일 11월 월드 5일. 소일데이.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 또 2015년을 흑의 해로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아마 흑의 소중함이라든가 중요성, 그다음에 흑이 오염되고 유출되는 것과 관련돼서 이제 국제적인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킨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5년 3월에 친환경법에다가 이제 흑의 날을 법정 기념으로 이제 지정한 것 같고, 예. 또 이제 그 제정하게 된 계기가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잘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했고, 이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흙의 날을 갖다가 이렇게 기념할 수 있도록 행사라든가 기념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 제도화된 것 같습니다. 이런 기념일을 통해서 이제 그 흙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좀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보면은 이제 흙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흙의 건강성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공익적 기능이 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흙이 탄소를 저장하는 기능 역할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흙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사람들의 좀 의식이라든가 인식도 변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농업인들, 그 다음에 또 도시에서 또 도시농업을 하는 분들, 그다음에 소비자들, 이런 분들도 하나씩 이렇게 토양의 중요성, 흙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익직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예산으로서 반영이 되는 계기가 됐다. 어쨌든 이제 흙이 농업과는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흙의 소중함을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 농업을 할 때 환경 친화적으로 해야 되겠다, 유기농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런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고, 이런 공감대 속에서 이제 친환경 농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는 계기가 된 게 아니냐. 더 넓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제 환경 자체의 소중함이라든가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한 계기를 좀 마련하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흙의 소중함이라든가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이렇게 실제 그 일상생활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역사를 좀 떠올려보고 싶고요. 사실은 내가 보내는 자료에는 이제 뒷부분에 이제 썼던 네. 사실은 우리나라 농업 5,000년 농업의 역사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1470년 넘게, 그러니까 뭐 거의 유기농업이다. 전통 농업이 유기농업이었잖아요. 순환 농업이었고, 그리고 이제 화학농의 시대를 거쳤죠. 그리고 2014년, 15년 이 시기는 화학농약, 화학비료,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토양이 더 이상 오염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선에 도착한 거 아닐까. 제가 이제 사실은 말씀 들으면서 좀 정리가 되는 측면이 좀 있는 내용인데, 그냥 토양을 이렇게 방치해도 될 것이냐라고 하는 각성과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오염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다시 시작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부가 흑해날을 제정할 때 제가 뭐 뜻까지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회장 역할을 한 게 올해 이제 2년 차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 시점으로 보면 유기농이 유행하기 시작하는 시점 바로 뒤에예요. 그래서 성찰하고 생활 속에서 식의 문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토양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해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사실 예전에는 토양을 검증해서 토양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어떤 부분이 들어가면 작물이 잘 되고 이런 게 이제 그 산업농 하면서 거의 이제 밝혀졌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것의 폐해들을 알게 되고 그 폐해를 이렇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뭐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이제 공공에서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시작한 게 흑의 날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이제 공공성의 강화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식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흙을, 그러니까 이제 순환의 질서에 흙이 담고 있는 가치, 요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대단히 중요한 국가가 법정 일로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의 의미를 높게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게 평가해서 그 의미를 좀 더 확산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같이 있어서 되게 의미 있는, 아직까지 뭐 국민이 다 이 가치를 알지 못하더라도 올해 10회 거치고 계속 거치면 좀 채워 나갈 수 있는 더 의미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질문지 받고 네. 흑의 날에 정부가 뭘 했었나?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거든요. 빵 터졌어. 찾아봤더니 다른 거는 모르겠고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요즘엔 영상을 많이 접하니까 흑의 날 영상 찾아보니까 22년도에 만든 문기청에서 만든 영상이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잘 흑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되게 필요한 거겠구나, 이거 나중에 교육자료로 써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흑에 대해서 어쨌든 도시민들한테도 농사교육 하려면 흑 강의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나중에 찾은 자료인데 EBS에서 만든 그 최브람 선생님이 나레이션한 흑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였거든요. 그게 50분짜리인가 정도가 있는데 예. 그 안에서 약간 뭐 뿌리의 역할이나 미생물의 역할이나 뭐 이렇게 식물과 흙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흙강의할 때 꼭 그 영상을 좀 짧게 편집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약간 감성적인 시도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도시농업의 날도 있습니다. 여기서 홍보를 좀 하려면 도시농업의 날이 있는데, 도시농업의 날은 2017년도에 지정이 되었어요. 도시농업법에. 근데 이제 그때 도시농업의 날 정할 때 약간 제가 제안했었는데 그 정하려고 보니까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이고 흑의 날이 이미 있더라고요. 3월 11일로. 그래서 텃밭은 주로 4월 초에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랑 딱 맞닿아서 4월 11일이 그렇군요. 흑의 날이 도시농업의 날을 잉태를 그래서 농업과 관련돼서는 11일을 어떤 기념일로 하자라고 하는 것들도 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도시농업 교육을 할 때 이제 도시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흙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 흙과 관련된 삶을 실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도시농부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어서 이제 앞으로 흑의 날 관심 있게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흑의 날이 법정기념일 되기 전에, 그러니까 2015년 3월 27일인가요? 그때 제정되기 이전에 이런 논의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역사를 가장 많이 아실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 둘러싼 짧은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들려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아까 11월 11일 그 농민의 날, 농업인의 날, 그때도 농협주관으로 흙 살리기 운동이라는 걸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전 국민농업과학 원장님이 언제 흙이 죽은 적 있냐, 뭘 살리냐, 뭐 가꾸면 되지, 왜 말 자체가 우리가 그래서 죽었다고 표현하냐 등등 그런 이야기들도 하다가
2014년도에 이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모이는 국제 행사가 있는데 IUSS라고 그게 International Union of Soil Science에서 국제 뭐 토양과학 학자 연합회 이래 되는데 한국토양비료학회가 이제 한국에 대표하는 학회이고 그해 세계 대회를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2014년도에 세계 토양학자 대회를 열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이벤트면 이벤트지만 우리가 모여서 학술 논의만 하지 말고 토양을 지키자는 선언서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포하자 그래서 제주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전 세계 학자들이 동의한 토양을 가꾸자는 선언문을 만들었고 지금 전주에 가시면 농촌진흥청에 그거를 절대 안 잊어먹자고 그때 학회에서 돌에다 새겨서 아, 그랬어요. 비석을 만들어놨거든요. 예, 거기 가시면 가끔씩 농민분들 보십니다. 그 선언문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14년도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아졌고 또 국제기구인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신 유엔에서 FAO를 중심으로 해서 뭐 올해는 무슨 날 또는 무슨 해 이렇게 정하자고 하는데 토양의 해를 한번 정해봅시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리고 토양의 날도 정합시다라고 해서 그래서 요 세계 학술대회가 끝나고 그 해에 12월 5일 날 세계 제1차 토양의 날 기념식을 전 세계적으로 했습니다. FAO가. 근데 여기 에피소드인데 3월 11일로 제정할까 우리도 월드 소일 데이인 12월로 그냥 갈까 이거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농업은 3월이 시작하는 데고 3월이 봄이고 뭔가 새로운 느낌이고 12월은 뭔가 끝난 느낌이고 마지막이고 또 하나 그때 12월 5일이 제정된 에피소드가 그 세계 토양의 날을 제정하는 국제회의를 태국에서 했어요. 따뜻한 날에. 네, 따뜻한 나라에서 태국에서 하면서 왜 12월 5일을 잡았냐 그러면 태국 국왕 생일이에요. 네, 그들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들 나라에서 국왕의 생일날 그거 농업국가인 태국에서 월드 소일 데이를 정하니까 의미가 있는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 남의 날 생일날 왜 우리가 축제를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있어서 한국은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자 해서 아까 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삼원. 예, 뭐 삼원, 그다음에 우리는 뭐 농업, 농민, 농촌, 삼농 뭐 등등 이런 삼에 대한 의미 그리고 흑토자를 풀어서 11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11일은 항상 빼빼로데이로 생각만 하지만 11일자가 들어가 뭔가 다른 걸 생각하지만 흑에서는 그게 흑토자를 의미하고 그래서 3월 11일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 보면 아까 가장 말씀하신 대로 200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세기가 바뀔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화학공을 육성을 해서 식량 정산이 목표인 나라였다면 2000년 이후부터 환경에 대한 반성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10년쯤 지나면서 흙을 보존하자, 흙을 가꾸자, 그리고 흙의 날을 제정하고 세계 토양날도 만들어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흙의 날도 제정되고 그런 과정들이 21세기 초 그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를 태국 진짜 알게 국왕생일. 됐고요. 네. 저기 입사가 저도 2002년입니다. 근데 그때 흙살리기 운동을 항상 취재를 해가지고 네. 우리 그때 당시 지금 2014년 전에 입사한 친구들은 흙의 날 이름보다는 흙살리기가 더 입에 붙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우리끼리도 흙이 언제 죽었나 뭐 이런 얘기 농담을 했었는데 다시 흙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 흙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과연 그러면 도대체 건강한 흙이란 무엇이고 이 흙을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읽어 나가야 하는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이 질문도 차례대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주에서 제가 이제 농사지면서 농민들이 좀 어려움 겪었던 이야기 잠깐 좀 할게요. 군부대 피탄지가 있었고 파주 옆에 그리고 이제 피탄지 훈련하면 포탄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거기- 포탄지입니까? 포탄이 네, 떨어지는 곳이 그렇죠. 아 지금 군대를 안 그 가가지고. 옆에를 이렇게 이제 미군 훈련장을 썼던 곳을 개간해서 이제 농지를 만든 거예요. 농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2000년도 초중반에 농지에서 이제 농지에서 비소가 나온 거예요. 아, 그거 막 화제가 됐었죠. 예. 비소가 나와서 거기서 생산된 쌀에 비소가 있다 막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파주 쌀이 난리 났죠. 아,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실은 그 피탄지를 만들 때도 아마 그랬을 거고 이 흙에 대한 거는 늘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되지고 그냥 정해서 하고 나중에 다시 치워내고 뭐 그냥 다른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 봤는데 사실은 토양에 머물고 있고
머물고 있고 뭐 지하수도 이제 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인데 저는 좀 그 생각 한편으로 나면서 우리나라 이제 토양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어느 상태인가? 우리나라의 토양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를 저는 가뿐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매년 혹은 뭐 2, 3년 주기 이게 이제 인구조사 하듯이 토양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친환경 농업을 하든 순환 농업을 하든 이곳에 뭔가 농지에 농민이 행위를 해서 유기농업을 해서 좋아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좋아지는 것들이 있고 나빠지는 어쨌든 뭐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지금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시대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를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는 인증 체계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친환경 농업을 해야 하냐 말아야 되냐 오염된 땅에서는 제가 이제 오염된 땅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이 어느 정도가 오염되지 않은 거고 어느 정도가 오염된 거다라고 하는 기준이 애매하다. 이게 이제 작물이 빨아들여서 작물에게 전달되고 이게 인간에게 피해를 줄 때 이제 이게 건강과 불건강에 대한 기준이 나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기초 자료를 만드는 합의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드는 것들이 1차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좀 했고요. 이 부분이 파악돼야 정확하게 좀 파악이 돼야 거기에 맞는 이건 단지 토양 검증하고는 좀 다른 기준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농업을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작물에도 어떤 작물을 심어야 쉽게 이게 이제 오염을 좀 순화시키는 보전 쪽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 과학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약이든 중금속이든 뭐 오염물질이 토양에서 머물러 있다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자료들을 찾아내고 확립하는 것 이게 저는 이제 흑인알과 관련해서 이제 건강한 흙을 만드는 기초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이 꼭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저희 친환경 농업인들뿐만이 아니고 오염된 땅에 자꾸 뭐 저는 이제 일반 농사 짓는 것도 좀 농업이라고 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학적 검증 하에서 이쪽에 더 이상 이게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오고 좀 해야 과학적 검증을 통한 어떤 좀 이후 농식품 체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흙을 그냥 단순히 그냥 숲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물론 뭐 요즘 제선충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뿌리긴 하지만 숲은 그나마 그래도 자연 정화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가꾸는 논과 밭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기 위한 기초자료 만드는 거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네네. 김상기 회장님 말씀 주신 거에 조금 첨언해드리고 네. 학술적인 말씀 네, 드리고 네. 싶은데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우리나라의 농경지의 농업 환경 상태를 파악하게 돼 있어서 농촌진흥청에서 농업 환경 변동 조사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1년은 논, 1년은 밭, 1년은 과수, 뭐 1년은 기타 이렇게 4개 나눠서 4년 1주기로. 그럼 4년이 되면 전국의 농경지가 한 번씩 파악이 되는 그런 구조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는 1996년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국가로는 2번째, 법으로는 3번째, 토양환경보존법을 환경부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존법에 보면 농경지는 1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23개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환경부 소관에서 전국망이라고 해서 측정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또 23개 항목을 검사를 해서 오염된 지역은 이제 정화를 하는 그런
국가 전체 이제 국토 면에 있어서는 환경부가 총괄을 하고 있고 농지 면에 있어서는 또 농림부 산하에 농촌진흥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학자 입장에서는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그 정도 가지고 되냐라고 하면 뭐 좀 더 많은 항목을 좀 더 짧은 주기로 축적할 수 있겠죠. 이제 소비자의 뭐 신뢰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게 맞는데 반대로 이제 정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재정을 투입을 해야 되니까 얼마만한 재정을 거기에 투입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서 우리나라의 뭐 경제적 수준 또는 국민들의 요구도 정도를 맞춰서 그 두 가지가 병행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 국가도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학자들은 이제 재밌지만 이걸 가지고 나중에 정책으로 가져가긴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건강이라고 이제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육체적인 건강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정신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인 토양의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ISO가 국제표준화기구인데 국제표준화기구의 토양 용어를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토양의 기능은 이런 기능이 있다. 근데 그 재밌게 학술적으로 분류를 해놔서 자, 생물학적으로 토양이 무슨 기능을 할까? 그러면 식물 뿌리를 지지해 줍니다. 당연히 흙이 있으니까 식물이 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태학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생태학에는 뭐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이동하는데 물질 순환과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게 분해자, 생산자, 소비자에서 분해자 역할을 모두 토양이 하고 있습니다.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분해를 해주기 때문에 생태적 순환이 가능하다. 이게 토양의 기능의 또 하나다. 그 다음에 농학이나 원예학에서는 당연히 작물을 생산해 준다. 양분을 공급해서 작물을 생산해 줄 기능이 있다.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질학에서는 물을 정화하고 지하수를 함양해 준다. 예,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비가 안 오는데도 하천에 왜 물이 흐를까? 흙이 있어서 그렇다. 비가 오면 흙이 머금고 있다가 비가 안 와도 조금씩 내주기 때문에 하천에 항상 물이 흐른다.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고 유전학자들은 물론 우리 식물 검역하시는 분들은 공항에서 이동할 때 절대 흙안줌 함부로 못 갖고 들어오죠. 그렇죠. 예, 근데 유전학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한 줌만 들고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 그 흙 속에 유전 자원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별로 물론 병원균이나 해충들이 이동하는 것을 막은 검역 개념도 있지만 그 자원입니다. 우리만의 흙에 우리만의 유전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연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전학적으로 굉장히 유전하게 보고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에서 많이 발달하긴 했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명당에 묻혀야 보존이 되죠. 예, 고고학에서도 굉장히 토양학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이 보존될 수 있는 이유도 토양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토양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뭐 지진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유물들이 잘 보존되고 있을까? 뭐 그런 등등을 해서 이게 7개 학문 분야에 학문적으로 토양의 기능들이 다 있고 그 끝에 재밌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토양의 기능인데 이 토양의 기능을 나쁜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오염이다.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학술적으로 보면. 예, 우리가 생각하는 오염은 뭐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이 좀 있으면 오염됐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학문적으로는 토양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아주 이렇게 큰 것들이 있는데 이 기능이 나쁜 쪽으로 거기는 이제 영어로 써져 있지만 번역을 지금 하면 역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오염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 건강하냐 그러면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필요하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도 필요하고 그럼 토양의 기능이 단순하게 우리가 농업에서 작물을 생산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이런 기능들이 있고 이런 기능들을 잘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주면 보존하는 것이고 나쁜 방향으로 유도하면 그건 오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준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회장님, 토양비료학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학술적이고 이제 문화적이고 전통적으로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는 기준점 그러면 그 이제 역한 방향이 아니라 긍정적인 순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은 꼭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점을 만들 때 그러면 어쨌든 오염된 걸 치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점들이 일정하게 존재해야 존재하고 수치화돼서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아마 농식품부도 그럴 텐데 우리가 이제 좋아지는 거야? 나빠지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집어넣는데 예산 집어넣고 어쨌든 나와야 되지 결과가. 요것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좀 꼼꼼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말씀. 이제 저는 경제학, 농업경제학을 전공했으니까 네. 농업경제학적으로 조금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 이제 농지에 국한해서 건강한 흙을 생각하면 뭐 중복됩니다만 토양 내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런 미생물의 번식 환경은 반드시 유기질 비료의 투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친환경 유기농업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해야만 건강한 흙이 유지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에게 굉장히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다른 농업과 비교해서 관행농업이라든지 상업농업과 비교해서 이러한 건강한 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단한 노력에 대한 건강한 흙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자들의 이러한 공익적 노력들, 공공적 노력들에 대해서 지금 물론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직불제라든지 이런 정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적절한 보상과 정책적 지원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활발히 논의하면서 이제 과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네네. 한번 강조드리고 아유, 짧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분이 딱 두 분 계십니다. 흙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세계적인 추세가 좀 어떤지 그리고 한국이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저는 이제 황지일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고요. 최근에 제가 사실은 다른 이제 농정 거버넌스 연구를 좀 하면서 그 다른 국외 상황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있어서 그걸 잠깐 소개해드리는 걸로 네네.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그 세계적으로도 어떤 건강한 흙을 유지하고 유기농업에 대한 그런 농업인의 노력이라든지 이들의 의견을 농업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굉장히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역시 가장 활발한 게 EU입니다. 그래서 EU 쪽을 보니까요.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중소농 보호연합이라든지요. 또 농민 소비자 연대 국민 이니시어티브라는 그런 뭐 잠정 조직입니다만 그런 조직들이 선거 때 농업 정책을 만들어서 그 본인들의 그런 방향성, 그 친환경 유기농업, 건강한 흙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그런 노력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자기들의 그런 의견을 정책에 집어넣는 아주 조직적인 활동들을 스위스에서 하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농민적 농업 공동체라든지요, 오스트리아는 농민연맹, 이분들이 거의 그 국회의원처럼 활동하는 그런 조직들인데 그 안에 상당 부분의 퍼센테이지로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본인들의 그 주장을 상업농, 기업농 하시는 분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의견도 정책적으로, 조직적으로 농정에 반영하는 그런 선진화된 그 농정 거버넌스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일본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좀 다녀왔는데 예, 일본도 그 지역 레벨로 중앙정부 레벨은 아닙니다만 각각의 지역에 맞게 뭐 JA 가나자와라든지 JA 교토 이런 데는 아주 뭐 유기농을 전면에 앞세워서 그 지역성을 유기농업, 뭐 친환경농업, 건강한 흙 살리기 그리고 그런 거 생태 환경을 도시민들의 체험과 연계시키는 그런 쪽으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추세라고 한다면 과거에 상업농, 기업농 중심의 농정을 구축하는 시스템에서 환경 생태를 중시하는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시스템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부 국가들은 그러한 유기농업을 하는 분들과 소비자들의 연대가 조직적으로 일어나면서 아주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향후 굉장히 참고해야만 할 만한 부분들일 것 같아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유 우리 사실은 그 부분이 뭐 옳다 그르다 어떤 게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뭐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기후 위기가 아니고 지금 뭐 거의 기후 재난 시대이고 그러면 이 시대에
생산적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 그리고 이제 생산적 측면이라고 하는 건 대체로 탄소 배출을 전제하잖아요. 온실가스 배출을 전제하지만 유일하게 행위를 하면서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탄소를 토양에 이렇게 좀 가두는 것이 사실은 친환경 유기농업이라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사실은 그 부분이 약간 지금은 논란의 여지 없다. 지금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 우리나라 연구는 좀 미약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 유기농업이 어느 정도 확장되면, 어느 정도 면적이 생기면 데이터를 이미 이제 계산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데 긍정적 기능들을 어떻게 생산하면서 할 거냐라고 할 때 가장 유력한 수단이 지금은 친환경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것에 부인하는 분은 안 계시거든요. 네. 근데 아까 이제 황재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유기농업이 힘들어. 그래서 지금 처음에 8만, 10만까지 갔더니 지금 4만 중반 후반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단지 농민들이 가치를 몰라서라기보다는 사실은 핵심적인 거는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일반 농업하고 친환경 유기농업하고. 그 갭을 어떻게 메울 거냐. 사실은 그러면 객관적으로 연구된 자료나 그 자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건 전 거버넌스 체계밖에 없다고. 왜냐면 그게 아니면 공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마 농식품부도 제일 고민하는 게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소비할 거냐. 소비해서 선순환 기능이나 순환 기능을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게 저는 핵심이 아닐까. 근데 보통 좀 일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기능을 국가가 하고 혹은 도시가 하는 게 맞냐?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에 대해서 후퇴되지 않게 하는 것들은 분명하게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단순히 바람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게 똑똑하시고 논리적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식과 관련된 부분은 정보가 공유가 안 됩니다. 숨겨진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숨겨진 게 많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보가 전달이 잘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되고 판단하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루트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지금은 농민신문에도 이걸 다루잖아요. 아까 이제 EBS에서도 하고 이제 이런 정보들을 좀 쉽게 학생들도 아까 애니메이션 자료도 있다고 하는데 조금 더 다양한 경로로 이런 것들을 좀 가치들을 홍보하는 중앙회가 이런 역할에 예산을 세워서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국민을 만나야 되는데 대국민과 만나는 통로잖아. 소비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그냥 할까 말까의 어떤 선택적 측면이라기보다는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어쨌든 지금 과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상회장님이랑 비슷한 결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도시농업 운동하면서 독단 농사 짓는 방법, 건강한 방법으로 농사 짓는 방법을 알려주는 걸 중심으로 하다가 2019년도에 우연히 글로벌 기후 파업 하는 거를 이제 소식을 접하면서 왜 기후 위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시위를 할까라고 하는 관심 때문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심각하게 오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도시농업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실천하는 게 어떤 걸까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보면서 많은 미디어 자료들, 교육할 수 있는 미디어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포커밀 운동이었어요. 네, 아마 8월 할 때 농무 장관들끼리 모여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토양 탄소를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이 농지가 굉장히 잠재력이 크고
0.4% 정도씩만 탄소 함량을 높이면 전 세계 배출량을 다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다라고 하는 게 주장이었고, 그 주장을 듣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에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작은 텃밭이지만 이게 하나의 탄소 중립, 탄소 격리 흡수시키는 이제 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각각의 도시농업부들이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전까지 도시농업부들의 농사는 내 먹을 거기 때문에 이제 건강하게 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환경에 도움이 되는, 기후에 도움이 되는 실천이 되는 거죠. 공익성이 커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도시 농업이라고 하는 실천이 되게 좋은 실천이고, 그러면서 흙과 탄소 중립에 대해서 같이 실천하게끔 만들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이런 소개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다큐멘터리가 그 넷플릭스에 키스 더 그라운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오늘 좋은 정보로 많이 오고 갔다. 거기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농업을 키스 더 그라운드요? 네, 키스 더 그라운드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 탄소 농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재생 농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처음 접하는 몰랐었는데, 흙을 다시 복원하는, 우리는 흙살리기라고 했지만 어쨌든 흙을 다시 재생하는 농사법 자체를 설명하면서 흙의 유기농이면서 생태적인 농업이라고 하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 가지고 도시 텃밭에서 어떻게 하면 탄소 함량을 높이기 위한 농사법을 할 것이냐, 또 이런 것들을 목록을 만들어 같이 실천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 더 흙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그 시사하는 바가 큰 게 좀 있던데요. 이제 보니까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그 프랑스에서 이야기했던 사퍼멜 운동 같은 것들을 그게 보니까 2015년 그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이제 하면서 그때 제안됐던 운동이었던 것 같고, 예. 그것과 관련해서 보니까는 이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기업들이 이거에 또 그 기여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네슬레 같은 경우, 예. 이제 재생 농업 이야기하면서 나온 건데, 예. 2025년까지 재생 농업에서 그 자기들이 필요한 그 재료의 20%를 조달을 하겠다. 2030년까지는 50%를 조달을 하겠다. 예. 이것과 이를 위해서 약 12억 스위스 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조 8천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환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찾아본 자료에서는 그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내 밀 생산 농가의 기술과 재정 지원을 하겠다. 네슬레라고 하면 식품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기업인데, 이렇게 큰 기업에서 특히 이제 농산물을 수요하는 그런 기업에서 재생농업이라는 것을 위해서 이런 것을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 보면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이엘 같은 기업도 이제 재생농업 솔루션에 약 26억 유로, 3조 7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토양 건강 개선이라든가 생물 다양성, 그다음에 수자원 관리 이런 것들에 추진을 하겠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파타고니아라고 이제 그 아웃도어 의류 생산하는 기업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자기들이 그 이렇게 필요로 하는 원료를 갖다 재생 농업 방식으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겠다. 예. 그런 좀 움직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재생 농업이라는 게 이제 토양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농법이고,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이제 농업 운동인 것 같은데요. 이것과 함께 이게 담론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예, 이 농업 생산, 이 유통 과정에서 굉장한 그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이런 데에서 이제 역할을 갖다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정치뿐만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그런 현실 세계에 있는 그 각 주체들이 이미 실천하고 달려가고 있네요. 외국 같은 사례 같은 경우는 재생농업이라고 하면은 유기농업인가요? 유기농업의 한 단계 조금 달라요. 어떤 겁니까? 그냥 유기농업은 영어라서 그런지 오르가닉
파밍 뭐 이렇게 예, 있는데 예, 예. 재생농업은 리제너레이티브 아, 그걸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네. 거기에 보면 뭐 목축을 해라. 아, 뭐 그리고 뭐 토양 관리를 반드시 해라. 그럼 원시로 돌아가는 겁니까? 환경을 재생하는 그런 농업. 농업 자체가 이제 순환적인 농업인데 순환적인 농업에 단순한 생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고려해서 뭐 종자는 토종을 쓰라. 뭐 이런 몇 가지 자기들의 어떤 기준점을 넣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유기농업은 저도 유기농업 그런 유기농업 만드는 학인데 마치 어떤 뭐 코덱스나 뭔가 기준을 만들었고 이 기준을 통과한 농업이 유기농업 이런 개념인데 재생농업은 그거보다는 실천하는 아, 가이드라는 실천하네. 몇 가지를 실대 기준을 넣어놓고 이런 일을 하자라고 하면서 하는 농업인데 아. 이제 그런 농업들이 지금 리제너레이티브 에그리컬처라고 해서 뭐 그것들이 이제 지금 각광을 받고 예. 있습니까? 아. 시작하고 있죠. 아. 시작하고 있고 약간 좀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재생농업 자체가 안 맞는다기보다는 네네네. 우리나라 환경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5,000년 넘게 이미 농사를 지어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기준점하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시대를 따라서 유행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환경에 맞나?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요거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뭐 저는 우리나라 기업의 농식품부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식품 기업에 과장님이 좀 아. 저도 좀 제가 지금 아이디어로 딱 떠오른 게 과장님하고 한번 손잡고 같이 식품 기업을 가야 되겠구나 이제. 네슬레 말고 뭐 CJ나 풀무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좀- 오뚜기 네, 뭐 이런 오뚜기 데 좀 가서 가서.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요즘 일반적으로 우리 그 흔히 쓰는 ESG, 예, 기업의 ESG 경영에 농업 쪽에 와 있는 대표적 기업이 아까 파타고니아하고 뭐 아름다운 커피, 뭐 공정무역 커피 아. 이런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네슬레는 옛날부터 사회적 기업을 추구해 왔고, 네. 예, 근데 이제 만나보면 똑같은 거 요즘 우리가 말하는 흔히 MZ라는 세대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닌다기보다는 내가 지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싼 뭐 그 자켓을 입고 다니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이런 ESG를 하고 있는 파타고니아 제품을 내가 입고 다님으로써 지구를 지키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느끼는 세대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가치 그런 소비, 거하고 예. 마치 같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보면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탄소 배출이 최소화해서 생산된 커피를 먹으면서 한 잔 먹으면서 지구를 내가 지키고 있다. 따뜻한 옷 한번 입으면서도 재생농업으로 생산한 제 원료를 가지고 한 데도 있다. 뭐 그런 가치 부여 의미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흙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여쭤보았는데요. 저는 이 질문은 김상규 회장님, 이승환 학회장님, 그리고 이명주 과장님이 좀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 두 분은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국내의 노력은 사실은 국가적 노력에서 시작됐다기보다는 민간 차원에서부터 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흑의 날의 기점으로 제가 이제 민간 차원이라고 하는 건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다 포함된 그거는 사실은 녹색혁명이 중간에 껴 있으면서 이 녹색혁명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바라볼까? 저는 좀 평가를 일부 좀 해야 되는 게 아니 이거를 뭐 있는 역사를 어떻게 뭐 이렇게 없는 역사로 하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해내고 그리고 우리 현재 우리 상태에 대해서 우리 어쨌든 뭐 식량, 소금, 곡물 지금 실황의 농업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그럼 미래 우리가 나갈 방향이 어디냐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까지 아니어도 그럼 우리 방향이 어떻게 가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이제 던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농민들의 숫자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고 이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농민의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하신 말씀에 동의하면서 한편으로는 농민들이 에너지가 없다. 농민들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지금은 빠듯할 정도로 에너지가 없다. 그러면 농민들이 다시 이제 농민 공동체가 재구성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 저는 이제 국가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뭐 여기에는 정부나 농협중앙회
다 실패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 좀 냉정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협회 평균 연령 67세더라고요. 67세 농민들이 전 5년 하시면 거의 하시는 거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평균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더 전업으로 농사를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훨씬 더 고령농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미래를 이야기하고 농업을 전환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왜냐하면 당신들은 이제 삶을 제가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정리하고 해야 되는 시점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나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이제 잘된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잘된 거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례로는 우리나라 생협운동이나 한살림운동 이런 부분들이 그런 역할을 대신하면서 여태까지 발전을 시켜왔고 그리고 그 사례들이 근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어떤가? 후퇴하고 있거든요. 후퇴하고 있고 많이 알려졌는데 후퇴되고 있는 상황들이 좀 안타까워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거기에 되게 큰 부분이 가치에 대한 시계 가치에 대한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아까 이제 이승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파타고니아나 이런 이제 홍보를 잘하는 그런 팀들은 자기 상품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정말 홍보나 잘 만들어내고 근데 우리 농식품 체계나 식품 체계에서 소비되는 것,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것들과 관련해서 가치 소비가 뭐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먹는 친환경 농산물도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지구 환경 그리고 흙을 살리고 그리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이 가치에 대해서 좀 해내는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게 농민들은 지쳤다. 그래서 사실은 제도를 좀 만들어내는. 제가 이제 제도를 거기에 좀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이제 친환경 육성법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5개년 계획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만들었는데 이게 역행하잖아요. 지금 역행하고 줄어들고 있고 역행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거를 만들어서 성과가 안 나면 뭔가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이 뭔가가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좀 확대되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아프더라도 성찰하면서 그리고 이제 담론으로서가 아니고 저는 실천적 과제로 이제 내야 된다. 실천적 과제를 내고 이 부분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많은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꼭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에 저는 합의를 꼭 끌어내기 위한 이제 집중적인 어떤 좀 뭐라고 그러죠? 집중력, 간절함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좀 해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농업 분야에 특히나 식품 분야에서 이 부분들과 관련된 사례가 참 없다, 많지 않다. 근데 이제 그 사례를 한 가지 사례가 유행되지 않아 제가 이제 유행되지 않는 이유는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유행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그 친환경 농업 하시는 분들 평균 연령이 67세인데 어제 저 다른 또 정책 회의 하면서 우리나라 농민 평균이 69세라고 하는데 그래도 두 살은 네. 두 살은 좀 두 어려요. 살은 어려서 다행이죠, 다행이죠. 다행이네요. 네. 뭐 제가 농지청을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 세계 토양의 날의 주제가 토양 돌봄이었어요. 소일 케어링. 그러면 토양을 돕으려면 이제 3M이라고 해서 측정, 모니터링, 매니지먼트에서 그러니까 메저, 모니터, 매니저 이렇게 3M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한국에서 우리나라의 토양을 측정을 하느냐, 모니터링을 하느냐, 관리를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농촌진흥청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토양 분류 체계를 가지고 그걸 디지털 정보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해 주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아, 흑토람이 별거 아닌 것 그겁니까? 같지만 아. 흑토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하나의 그러네요. 단일 조사 체계로 수치 지도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게 해놓은 네네네. 아주 그런 중요한 소중한 건지 자원이에요.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그 시스템을 가지고 농민이면 누구나 자기 땅의 흙을 퍼서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을 해서 12차 응가를 발행해 주죠. 그것도 무료로. 예, 그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측정을 하는 어떤 기계의 뭐 보급형, 그 다음에 그 12처방서를 발행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수시, 그리고 그런 장치들, 그런 거는 뭐 저희 선배님들,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토양 관리를 하시는 분들의 오래된 어떤 데이터의 축적과 연구 결과를 가지고 한국에서 만들어놓은 체계예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곳은 전 세계에 없어요. 예,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 월드 소일 데이에 3M을 하자고 그랬는데, 물론 수준으로 뭐 좀 약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측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모니터링 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를 위해서 계속 12처방서를 발행하고 있고, 또 그거를 지켜달라고 공익 직분을 주고 있고, 뭐 그런 체계는 그래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이명주 과장님께서는 혹시 국내에서 그런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너무 정부 좀, 예, 이쪽 같습니다 제가. 예, 저는 이제 농업 환경 보존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게 그 보니까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하고 또 지자체가 서로 협약을 좀 맺고, 예, 협약의 내용은 마을 주민들이 뭐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공동으로든 어떤 일정한 공익적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정부 지자체에서 일정 수준의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인센티브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제 공익적 활동을 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토양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외부 양분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농사 후에 남은 농업 부산물을 잘라가지고 밭이라든가 토양에 환원을 시켜라. 휘경계는 녹비작물을 재배를 하고 밭을 환원시키는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양 침식이라든가 양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경사진 밭은 볏짚이라든가 농업 부산물로 이렇게 덮어둔다. 그 다음에 경사진 밭 둘레에 빗물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랑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토양을 잘 가꾸기 위한 그 활동들인데요.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농업인들한테 그 보상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 또 뭐 탄소라든가 대기와 관련해서는 경운을 최소화를 한다거나 바이오차를 활용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이 프로그램 내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는 그동안에 그 25개 마을에서는 이제 지원이 완료됐고 현재 39개 마을이 지원 중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앞으로 더 이제 확산되고 계속 이렇게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그 전문가들이라든가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이런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인센티브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그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좀 더 발전되고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그 국내에서의 그 노력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이 말씀 꼭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16년도에 농식품부에 저도 제안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커피 19년도에부터 아까 말한 25개 마을이 이제 종료한 마을이 1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네. 사업 시행 지침이나 농부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런 것들 제가 직접 관여를 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농민신문사에서 특집 한번 다뤄주시죠. 예, 그건 지금도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예, 마을에 직접 가서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취재하시면 네. 예, 정말 신난다고 그러시죠. 아, 그래요.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회장님한테 꼭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도 올해 개인적인 저희 뭐 내용이지만은 저희가 아까 기후 재난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연중기획 어떤 테마가 극한 기후 시대입니다. 위상기후 관련된 모든 좀 그 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관련이 뭐 직접적이진 않지만 또 그래도 넓게 보면 관련이 있어서 그 사례도 같이 예. 포함해가지고 현장 취재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아까 뭐 우리 농업 이야기 말고 농업이나 농촌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 흙이 갖는 중요성이 무엇일까? 도시는 계속 흙을 덮으면서 흙을 접할 수 없게 만드는 공간이어서 도시농업 운동은 다시 도시를 경작하자 이런 게 구호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최대한 흙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가 이제 도시 텃밭이 확대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도시농업의 기능을 이야기할 때 공동체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치유농업이 도시농업과 또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치유농업법이 제정이 되면서 치유 농장이나 치유 농업사를 이렇게 양성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이미 도시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도시민들이 치유적인 효과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흙의 치유적인 기능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인 역할로서의 중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너무 생태 환경적인 부분과 이제 농업적인 부분을 주로 이야기했었는데,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흙이 갖고 있는 역할을 좀 다시 조명해야 되지 않는 건가. 그렇게 보면 도시 안에 이렇게 다양한 도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여러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흙을 통해서 다시 치유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도시농업에 스마트팜이 도시농업으로 들어오면서 좀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 스마트팜은 스마트라고 하는 게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은밀하게 보면 사실 농업계에서는 일손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기술일 수 있지만, 도시에서의 농업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체나 치유나 또는 농업에 대한 실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농업을 이해하는 기능이 있을 텐데, 스마트팜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흙 없이 양액으로 재배를 하는데, 그것도 전문적인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사람만이 다룰 수 있는 거라서 작게 이렇게 하는데 약간 도시농 농업에 대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 질문에서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린 건데, 이제 도시에서는 저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이 학교 텃밭 활동이에요. 그래서 도시농업 전문가들이 주로 학교에 텃밭을 만들고 아이들과 같이 농사를 짓는 것들을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아이 키우시는 젊은 세대들이나 대부분은 흙을 더럽다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이터에 가봐도 흙이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우레탄. 맞아요. 그래서 흙이랑 같이 놀거나 흙을 만지거나 이러면 더럽다고 취급을 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오래됐다. 오히려 흙에 가깝게 놀고 그래야지 약간 면역력도 생기고 이러는 건데, 그럴 기회조차 없게 되는 이제 이런 환경 안에서 그래도 생태교육 차원에서 텃밭이라도 하게 되면 흙을 직접 만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흙을 아이들과 친하게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텃밭 농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약간 문화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까와 관련된 것들도 좀 큰 그림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흙의 건강성 얘기를 하지만 도시민들한테 건강성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고. 개인적 경험을 얘기하면 요 농민신문사 뒤에 있는 안산을 제가 와이프랑 일주일에 한 번씩 한 8년 정도 걷고 있는데. 되게 이 근처신가요? 예, 북아현동. 그러세요. 근데 비슷하게 와이프랑 한강변에서 한강을 한 8년 걸은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도 훨씬 이 땅을 밟고 산 자연에서 걷는 게 훨씬 대화도 많고 지속적이고 훨씬 더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최근 변화는 그쪽에 막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여자분들도 황토끼를 조성을 해놨습니까? 황토끼도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 황토끼도 맨발로 걷습니다만 아예 맨발로 다니는 분도 계세요. 보면 그러니까 흙 자연과 직접 접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 그러니까 아마 서대문구에서 유권자를 위해서 그런 황토끼를 조성하시고 그 자락길, 둘레길을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이게 인간의 본능이구나. 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시에서 살아갑니다만 지속적으로 아까 치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어떤 스트레스 산업화된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아주 값싸게 편리하게 우리가 가장 치유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흙 자연과의 그런 어떤 그 접촉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실제 뒷산만 올라가도 그런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꼭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제가 강의할 때 에그리비즈니스 강의를 하는데요. 그 사료산업 이렇게 발표를 시키면 요즘 학생들은 사료산업 발표를 할 때 저는 당연히 소, 돼지, 닭의 사료를 분석해 올 줄 아는데 거의 90%의 대학생들은 펫푸드를 조사해요. 사료라고. 반려동물의 사료.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지 않으면 네. 비료는 비료를 해오는데요. 사료만 해놓으면 펫푸드를 조사해요. 그만큼 어떤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 저희 자녀들은 이미 반려동식물 이게 이제 가족입니다. 가족.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다면 이 반려동식물들은 아까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토양이 없이는 같이 있을 수도 없고 또 동물들도 스트레스 해소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대인들에게 흙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돼 가고 있다. 이걸 저희가 잘 모를 뿐이지 어마어마한 그런 흙과의 그런 토양과의 그런 접촉이 우리 젊은 세대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잘 교육하고 홍보함으로써 이런 현대인들이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 하시는 분들에게도 관심을 확대해서 아까 파타고니아처럼 자기들이 자기 돈을 지불해서 유효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소비자로 육성되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자, 정부, 그리고 농협, 언론기관의 그런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그 부분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나중에 이런 좌담회를 한 15주년, 20주년 할 때는 반려동물 업계에서도 한번 같이 오시는 걸로 오셔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관련해가지고 다른 분들께서도 그 농업 이외의 영역에서 흙의 소중함이 좀 더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그러면 건강한 토양 관리를 위해서 치우스는 과제가 있다면? 약간 저는 이 경제학적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제도가 정착하려면 적정한 보상과 이 판매 유통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구매층이 조금 확보되는 게 미진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소비 확대와 확산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큰 숙제인데 아까 김상규 회장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이제 생산자들의 생산의 확대에 비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유기 농산물을 충분히 소비하고 있느냐, 이게 항상 미스매치가 되거든요. 그럼 수요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유기 가공식품 이런 그 소비량 확대를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동등성 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나가는 유기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의 비율보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 말은 협약을 맺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손해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국내의 유기농산물 가공식품보다는 동등성 협약을 맺은 다른 나라의 상품을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확대하고 되고 있다. 그건 가격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소비 확대를 이게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유효 수요라는 건 자기가 자기의 지불 의사를 갖고 내 돈을 내고 사 먹는 행위거든요. 이거는 정부가 강요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누가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인 아주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모든 관련 주체의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고요.
과거 우리가 친환경 농업 육성법을 제정해서 1997년에 제정한 걸로 압니다만 오랜 기간 저희가 공공급식 위주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 왔습니다만 그때 학교에서 급식한 친구들이 성인이 돼서 그걸 지금 소비자로서 사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왜 그게 연결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중고등학교에서 무상으로 먹는 친환경 농산물들을 이 친구들이 성인이 돼서 오히려 반대적인 어떤 맛이 없었다든지 브랜드가 너무 잘 모르는 브랜드가 많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잘못한 실수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건지 아니면 과잉 농산물을 그냥 처분하고 해결하는 식의 정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좀 심도 있게 이런 걸 가장 잘하는 건 기업들이 가장 잘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나라 생산자들에게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 연구자, 뭐 농협, 언론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서 조금씩 개선할 우리 의지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두서없이 설명드렸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짜 그리고 우리 김상기 회장님은 우리 정부라든지 농협에 대해서 혹시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우리나라 농업이 제가 유기농업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기농업의 역사였고 다들 과거를 회상할 때는 우리나라 너무 맛있던 농산물이 점점 맛이 없어지고 있고 막 그래. 이제 이런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느낌과 감각으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이 아주 고도화되고 발달돼 있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우리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약과 화학비료 저는 뭐 악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악이다고 생각하진 않고 근데 농약과 화학비료 호르몬제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가 예전에는 뭐 없기 때문에 안 썼고 지금은 이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 결과치까지도 지금 분석이 가능한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약간 농업정부나 농업정보나 우리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라고 제가 표현드린 것과 연결이 될 수도 있는 좀 아프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드러내놓는 시기가 드러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이거는 농식품부나 국회 혹은 중앙정부 포함해서 마찬가지인데 정말 이렇게 이게 이제 담론으로 이런 것들이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것을 수기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수기해서 결과를 좀 뽑아내가지고 실천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지구를 만들든지 시험 지구를 만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으면 아까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마치 이제 한쪽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뭐 중앙정부 예산이 없어요. 공공급식 같은 경우 중앙정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내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돼, 중앙에서.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들이 먹는 문제 포함해서 이게 중앙정부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순기능이나 이런 역기능들을 골라내서 아이들에게 이제 전달이 정확하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대단히 약하다. 예산은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아까 이제 효용성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본인들의 느낌이나 정말 질 좋은 농산물로 질 좋은 것들이 이렇게 공급되는데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거 요걸 좀 준비하는 이 그룹들은 되게 이제 지방에 치우쳐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그러면
일정하게 좀 컨트롤해서 좀 질 좋은 곳으로 좀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하지 못하는 상황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 법적으로 좀 중앙정부 예산을 일부라도 넣어야 된다. 2% 3%라도 줘서 중앙에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생산적 측면에서는 일정하게 좀 생산을 늘릴 수도 있고 하는데 소비가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국민들의 인식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건데 이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아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고 그러면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게 아까 이제 학교급식, 뭐 이제 공공급식 이쪽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국가적 프로그램으로 해서 함께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순기능 역기능들이 좀 부딪히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재료는 좋으나 그 퀄리티,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래요, 이제 먹고 나서 만족도는 떨어지는, 그 이제 많이 잔반이 뒤로 간대요. 채소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사실은 저는 되게 너무 아깝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거는 생산적 측면에서 예산 확대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 테이블을 논의 테이블을 이게 이제 이 방향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계획이 이제 우리 친환경 육성 5개년 그 향후 내년도에 짤 때 계획에 담길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실패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성과를 못 내는데 앞으로 그럼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프로그램으로 좀 담길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즘 우리가 흔히 누구나 이야기하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센싱, 그 다음에 빅데이터 관리, 이런 최첨단 기술들을 이런 토양 관리 쪽에 빨리 접목을 하는 게 이제 우리 토양비료학회 같은 이제 학자들의 몫이 아닌가, 그렇게 딱 한 줄로 정리해놨어요. 아유, 너무 말씀도 잘 들으십니다. 엑기스만 하시니까 정말 엑기스만 해주셔가지고. 자담회를 하게 된 이제 여러 가지 계기라든가 이제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 달 3월 11일 날 제10회 이제 흑의날 기념식 행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전에 사전에 모여서 흙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농업에 관한 이야기, 당연히 뭐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저는 일단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농업 내지는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 흙의 중요성이 가장 이제 첫 번째 시발점인 것 같고,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많은 좀 좋은 말씀들을 듣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흙의 중요함, 이런 소중함을 이번 제10회 이제 흙의 날 행사 때는 우리 어린이들, 미래 세대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이제 준비하는 그 기획 단계에서 일단 이번 제10회 이제 흙의 날 행사는 흙의 날 10년 새로운 미래, 이걸 이제 주제와 슬로건으로 좀 잡았고요. 특히 이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좀 어린이들이 이 행사에도 참여도 하고, 예, 또 어린이들이 흙을 체험하는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그 역할을 맡겨서 흙의 소중함을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이제 체험하는 그런 기회들을 갖다가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 날 흙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잘 진행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예.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흙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그 흙을 돌봄하는 것들 말씀도 해주셨고, 이성원 회장님, 그 다음에 김상기 회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친환경 농업을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농업이라는 게 이제 토양을 배경으로 흙 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흙, 토양의 특히 농지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거를 갖다가 좀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도 이제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흙토라면이라는 시스템이 세계 유일하게 있다, 이런 것도 알게 됐고, 좀 더 이제 좀 실무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전국에 이제 154개 소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정을 하고 있고 토양 검정 결과가 나오면 이게 이제 농업인들한테 시비 처방이 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체계는 좀 갖추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공익집불금 이런 것들도 확대될 거고 친환경 농업도 더 활성화시켜야 될 건데 그러려고 하면 이런 토양 검정 시스템, 토양 검정에 투입되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좀 확대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현재 보니까는 한 57만 건 정도 이제 토양 검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더 확장되고 확대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우리 황재현 또 교수님께서 이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공급과 수요 측면, 특히 이제 유효 수요 창출이 이 친환경 농업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 그 친환경 그 5개년 계획에 보면 수요가 이끌어가는 어떤 그 친환경 활성화 이런 것들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좀 약간 아직은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친환경 농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효 수요를 갖다가 많이 창출하는 게 필요한 상태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민간의 어떤 그 자율적인 수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아직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냐. 좀 뼈아픈 이제 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최근에 친환경 농산물 시장이 좀 줄어들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민간의 자율적인 수요만 가지고는 어떤 상황을 갖다가 반전시키기 어려운 상태가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이제 뭐 파타고니아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뭐 네슬레 이야기도 이제 했었는데요. 국내에서 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하고 그 뭐 지자체,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 대기업 같은 이런 데가 뭔가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뭐 더 나아가서 이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필요하다고 하면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좀 그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을 이제 새로운 제6차 5개년 계획에도 좀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년 중에 이것과 관련된 그 논의라든가 또 이런 논의를 갖다가 좀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이런 것들도 좀 뒤따라야 되지 않겠냐. 친환경 농업협회 뭐 또 그다음에 관련 학회라든가 또 언론 이런 데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친환경 농업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제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인증 제도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라든가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이제 뭐 새로운 문제점 지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인증 제도 외에 관행 농업이라고 해야 되는 뭐 하여튼 농업 전반적으로 보다 환경 친화적인 영농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영농 활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사회적으로 그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유기농이라든가 무농약 같은 인증제도 중심에서 최근에 이제 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저탄소 농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생태농업과 관련된 담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스터디도 하고 있고 이제 자료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차원에서 뭐 미국이라든가 EU라든가 뭐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진국들이 지금 어떤 그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저희가 좀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이제 6차 5개년 계획에서는 인증제도 나름대로 이제 유효 수요를 창출해서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갖다 반전시키는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그 외에 그 인증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관행 농가들도 보다 환경 친화적인 영농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보상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6차 5개년 계획의 중요한 그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과정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환경 친화적인 농업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 예, 이거는 이제 그 도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는 그 자라나는 어린이들, 미래 세대들한테 이런 것과 관련된 그 논의 또 이것과 관련된 그 체험 활동,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중요한 그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요. 좀 실천적인 측면에서 쟁점으로 좀 삼아야 될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 GAP라고 하는 인증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인증 체계라기보다는 과정에 대한 부분일 텐데 소비자가 이걸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농산물과 김 대표님 아시나요? GAP라고. 네, 저는 아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농산물과 이제 GAP 농산물의 차이점 그리고 이게 어떤 기능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모르셔요. 그래서 그것이 추구했던 바와 거기에 이제 농민들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요 단계에서 저는 그래서 정책적 시그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요거를 하는 것과 이후에 무농약 체계로 몇 년 후에는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그분들도 그렇게 마음 먹게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예산이 좀 뒷받침되고 해야 이게 좀 이렇게 좀 진전이 되지. 이게 이제 거기에서 만족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 이제 탄소 이제 저감 정책들이 좀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탄소 농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는 이것도 되게 이제 좀 의미 있지만 친환경 인증 체계 요 저탄소 농업을 통해서 몇 년 동안 일정 정도 학습도 하고 재배도 하고 그리고 또 일정 정도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면 이후에 몇 년 후에는 친환경 유기농업이나 무농약으로 이제 전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적 흐름으로 이제 형성되게 하는 것들을 좀 프로그램 안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향후 5개년 계획 안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김충기 대표님이 혹시 이 관련해서 바라는 점이나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흙을 살리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 정책에 대해서는 네. 도시민 입장에서 예, 편하게 말씀. 소비자 입장이나 도시민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지금 도시농업 운동에서는 공동체 텃밭이라든가 공동체 정원 도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가꾼 활동을 하는 거 중심으로 이게 되게 개념적으로는 조금 더 진보적인 개념의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있거든요. 도시 안에는 그게 이제 그 덩이가 적어서일 뿐이지 어쨌든 그렇게 끌고 가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농업이 농생태학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먼저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GAP도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도 제가 안성의 신활력 플러스나요? 네, 그 사업으로 식생활 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그 정도 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GAP 인증이나 유기농 인증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서 이제 친환경 농업에 대한 개념이나 유기농에 대한 개념을 구분해서 질문을 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십니다. GAP와도 구분을 못 하시고. 네. 그래서 어쨌든 도시민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서 교육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또 교육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실천적으로 뭔가 공동체 방식으로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도시농업 운동계에서는 농부 장터도 계속 시도를 하거든요. 네, 농민들이 와서 장터를 하고 또 도시에서 농사짓는 분들도 교류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들을 쭉 들어보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시농업에
이 친환경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아, 되게 어깨가 점점 이렇게 내려앉는. 훨씬 더 많거든요. 예전부터 좀 바람이었는데 지금 과학기술 정책과인가요? 아, 거기서는 소비자 거기에 생활 소비자과 뭐 이런 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건 좀- 과 안에서의 연계나 이런 거 아니, 뜬금은 없네요. 뜬금없네. 과학기술 정책과에서 하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거나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여러 가지 개념으로 농업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국민농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저 농업인들과 시민들이 같이 이렇게 약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치유농업도 있고 사회적 농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이걸 하나로 모아서 국민농업이든 뭐 친환경 농업에서 다 하든 이걸 좀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것 같은 좀 행정적인 그 체계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좀 의견합니다. 아유, 그 도시농업이 정말 과학기술 정책과 후반이면은 뜬금은 없네요. 그거를 이제 농민은 기사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이관이 필요하다. 친환경 농가로. GAP 저탄소 인증, 뭐 친환경 인증의 이것과 관련된 인증 체계가 지금 좀 복잡하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소비자들이 이게 뜻하는 바가 뭔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다음에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인증받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힘들고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도 있다. 이런 문제점 제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다뤄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농업 환경과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그 담당 부서 조직 체계가 좀 흩어져 있는 상태다. 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지금 친환경 담당 부서랑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저탄소 농업하는 부서가 지금 이렇게 국을 달리해서 이제 분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오늘도 저도 몰랐는데 과학기술 정책과 저희 바로 옆에 하고 예, 같은 구간에 있기는 있지만 거기서 이제 도시농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몰랐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좀 약간 같은 결에 있는 같은 그 이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6차 5개년 계획을 하면서는 그 이제 그런 흩어져 있는 그 조직 체계를 갖다가 뭐 한 곳으로 모은다거나 예, 또 법 체계도 이렇게 새로 필요하다고 하면 정비하는 그런 지금 것도 과제로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도 지금 진행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다 체계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정책을 갖다가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겠다는 게 지금 저희 생각입니다. 아유, 라고 이명조 과장이 말했다 해서 기사 써도 되겠습니까? 네. 그 새로운 이야기고 저도 이런 흩어져 있는 친환경 도시농업 관련된 그 조직을 또 개편한다는 건 참 반가운 이야기고요. 잘 성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기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흙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그걸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건강한 흙을 지켜내기 위한 그 이제 우리 참석하신 그 분의 입장에서 앞으로 해나갈 계획이라든지 뭐 포부를 좀 설명해 주시면 뭐 선택해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둘 다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분한테 먼저 드릴까요? 우리 이승헌 회장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상기 회장님 답해주시고 그다음에 황지연 교수님, 김충기 대표님 그리고 마지막 과장님 마무리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후 변화와 토양 관리에 아까 요 앞에서 우리 막 나왔던 그 포퍼밀 그 이야기가 우리 토양학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니셔티브였죠. 그런데 그걸 주장하셨던 분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아, 누구실까요? 프랑스 분인데 예, 그걸 최초로 이제 발의했던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토양학자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토양 관리만 잘해도 그냥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큰 담론을 말씀하셨던 분이라. 근데 이제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기후 변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크게 농업에서 과연 그러면 온실가스가 얼마나 나오느냐. 근데 그거는 국가 인벤토리 상에 딱 보면은 3%딱 돼 있죠. 그러니까 다들 이해를 못해요. 왜 그거밖에 안 나오냐. 그건 이제 직접적 배출만 계산할 뿐이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토양과 관련된 게
크게 5개, 작게 4개인데 또 토양과 관련된 게 몇 개냐? 딱 2개 있어요. 이거 국가가 계산할 때 직접적 배출은 그 논에서 메탄가스 나오는 거하고 화학 비료에서 아산화질소 나오는 거하고 그 2개를 관리해야 국가 인벤토리 상에는 절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토양 관리에 있어서는 농물 관리하고 비료 12처방 잘해서 질소 비료 절감하는 게 그게 건강한 토양 관리의 기본인 거죠. 이제. 우리 그 김상규 회장님은 어떠실까요? 아까 기후 변화 관련된 기상기후, 말씀이거나 아니면 예, 기후 전체적으로 재난, 기후 재난이라까지 표현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또 피해를 보는 부분이 농업이에요. 그렇죠. 네, 농업이 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그래서 이중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원실가스 배출이나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유일한 생산적 기능이 농업에 있어요. 친환경 유기농업에 있는 부분은 되게 또 아이러니인데 이 어려움을 그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걸 농민에게만 이거를 맡겨두어 가지고는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순기능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되고 있고 그리고 EU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이제 도시 프로그램, 국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미 실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적극적인 태도로 정부도 배워야 돼요. 그 나라들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럼 저는 파견을 해서라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당장 연구 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말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 연구 자료가 없잖아요. 연구 자료 만들어야 된다.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만들어내기 위한 좀 R&D 투자 조금 더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이제 거기서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메탄가스, 수도자극 메탄가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초기부터 발효된 것들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되면서 막 썰어가지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농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그 검증하면 그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농민들은 알아요. 물 대고 가리하고 그러면 이게 겨우내 메탄가스가 뭐 총량에서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름에 메탄가스 배출되는 거랑 겨울에 배출되는 거랑 틀리거든요. 이게 연구 자료가 없기 때문에 농민들 간의 갈등이 있는. 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수십 년간 해왔던 수천 년간 해왔던 그렇죠. 농업이라고 하는 게 그 우리나라 농업하고 저쪽 그 해외에서 하는 농업하고 다른데 같은 거야? 그럼 연구 자료를 내놔.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럼 저 볏짚을 다 걷어내야 되고 그럼 또 비료는 따로 넣어줘야 되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정돈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있어야 농민들이 우리 방향 이제 친환경 농농업 확대 이제 하겠다고 우리는 계획이잖아요. 우리도 협회도 적극적으로 그쪽에 함께 하고 있는데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한번 연구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적극 행정을 좀 해야 된다. 이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이야기로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친환경 육성법을 이제 한번 손을 봐야 되는 시기가 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친환경 육성법이 뜻은 담겨 있는데 현실이 좀 많이 바뀌었고 그럼 현실에 맞는 친환경 육성법 그리고 농업인이 많이 노령화돼 있고 미래에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친환경 육성법을 제정해서 사실은 농민들에게 힘을 주는 육성법으로 다시 이제 좀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힘을 주는 육성법으로 좀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우리 육성 5개년 계획에 이걸 같이 좀 연결을 해서 현장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좀 이루어지고 소비적 측면도 거기를 좀 담길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제 8번까지 다 할게요. 저희 협회는 어쨌든 뭐 그런 면에서 대정부 활동 이제 가자는 괴롭힐 거고 중앙에 제가 중앙회한테 이 부분을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중앙회 기구가 없잖아요. 예산도 없고 그래서 중앙회가 없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농업의 생산적 측면 생산자 단체로 가장 큰 중앙회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전 최소한 부서는 가지고 미래를 좀 설계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호동 부장님을 뵈야 되겠다는 걸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중앙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소비적 측면에서 저는 꼭 이게 부처를 넘나들면서 소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낼까? 농식품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육부나 복지부나 농식품부가 어떻게 그거를 관여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대한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산자 측면은 농식품부가 가능하잖아요. 소비적 측면은 불가능하다. 그럼 이 소비적 측면에 대한 담론을 만들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좀 가져가자. 여기까지 제안해 주고 싶습니다. 8번 위주로 간략하게 중복됩니다. 작년에 보니까 주제가 건강한 흙, 행복한 지구에서요.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흙이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지구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고요.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특히 올해는 미래 세대에게 이거를 교육하고 홍보하고 알리는 데 이제 초점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행사를 통해서 흙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흙을 보호하고 흙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그런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아마 선언문으로도 선포되고요. 또 유기농업 아주 선구자들이 표창을 받거나 해서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기도 한 점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건강한 흙을 지키기 위한 농업인과 연구자의 노력에 대한 어떤 적절한 보상과 포상 이런 것들이 지속해야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유기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때 건강한 흙을 지키는 이런 포지티브한 움직임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환경 농업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는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동의를 하고 있고, 근데 더 나아가면 저는 이제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화두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기후위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기후나 이런 것들이 가중화될 텐데 아무리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해도 계속 이상기후는 빈번해지고 심각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들을 농업계에서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내용이 있죠. 그게 그냥 단순하게 열대기후로 바뀌니까 농작물을 대체한다 이거를 떠나서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농업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위기 때문에 기후위기 산하에서 농업이 할 역할이 뭔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기후에 적응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식량과 흙의 균형 이런 것들로 이제 약간 부각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농업이라고 하는 게 저희 계속 도시농업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마이너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기후위기나 탄소 중립 측면에서 도시농업이 할 역할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 그렇게 메이저한 걸로 농업이 부각되기 위한 그런 이제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도시농업이나 친환경 농업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는 약간 성장주의에 기반한 산업형 농업이 나은 게 사실 지금의 농업의 폐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장 기반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복지라든가 아니면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라든가 이런 측면을 부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패러다임 안에서는 사실은 농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농업 쪽에서는 오히려 그런 약간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과 관련돼서 키워드를 경제성장과
이런 거에서 오히려 제대로 사는 삶에 대한 것들 그리고 생태적으로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것들에 대한 삶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시농업과 유기농업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오히려 그렇게 약간 큰 방면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흙과 친환경 농업이 부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오늘 혹시 더 이상 좀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없으시면 여기서 그 자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50년 친환경 농업 하신 분에 대해서는 후장 줘도 저는 국가적으로 충분한 역할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상이 적지만 사회적 보상이 뭐 이제를 올해 꼭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죠. 이 맞이 9월에 있습니다. 9월에 있으니까 아이고 큰 친환경 농업인의 큰 잔치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그 이상기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또 체험하고 하는 그런 그 기획 의도를 담았다. 토양 검정이라든가 시비 처분과 관련된 그 정부의 인프라가 좀 대폭 그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그 6차제가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의 인증제도 그거를 좀 반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친환경 농업에 재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다. 그것들을 검토할 때 시장의 수요가 어떤 것인지, 해외에는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인지, 그하고 또 연장선상에서 이제 저희가 금년에 친환경 벼 이제 재배 면적을 좀 확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7년 만에 이제 친환경 그 벼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더 잘 알고 계시면 좋겠다. 예, 그 친환경 그 벼 재배 농곡한 상태에 있는 것 같다. 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생략함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 마지막으로 3월 11일 그 흙개날 기념식 있지 않습니까? 네. 점수를 훨씬 더 줬는데 그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건 있었냐? 하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점수가 없고 왜 GEP 점수가 있냐? 무슨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걸 지적을 하고 갖고 올라오고 좀 하긴 했는데 그거는 좀 빨리 개선 그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하셔야 돼요. 동등하게 하거나 아니면 좀 다르게 하거나 할 필요가 해주는 것들이 정책적 시그널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좀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